서은이는 그날 저녁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66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은 그냥 시댁 식모잖아요. 30년 교직 생활을 마친 존경받던 초등학교 교사가 손주 셋을 돌보며 헌신한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아파트의 주인이 단 한마디에 가정부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깨운 것이 교단에서 수천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며 단련된 강인한 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막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전 둔산동의 25평 아파트, 새벽 5시였습니다. 서은이의 하루는 언제나 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66세의 몸은 알람보다 정확했고 30년. 교직 생활이 만든 습관은 퇴직 후 3년이 지난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묵묵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손주들의 얼굴이 그려진 자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 지우, 8살 서준, 5살 하은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느라 며느리가 힘들어한다며. 아들이 3년 전 함께 살자고 했을 때 서은이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물을 끓이며 서은이는 거실 벽에 걸린 교사 재직 감사패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헌신적인 교육으로 제자 사랑을 실천한 서은이 선생님께라는 문구가 새벽 어둠 속에서도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존경받았습니다. 학부모들은 서은이 선생님 반에 들어가길 원했고 동료 교사들은 그녀의 노하우를 배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침 7시 손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이는 새 아이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우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서준이를 위한 김구이, 하은이의 작은 입에 맞춘 주먹밥까지 능숙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할머니, 아침 맛있어요. 5살 하은이의 말에 서은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윤지영이 거실로 나오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애들 준비물은 다 챙기셨죠? 오늘 현장 학습인데. 다 챙겨뒀어. 서은이의 대답에도 며느리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가방을 열어보고 도시락까지 확인하는 모습에서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아들 민수는 아침도 거르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요. 괜찮다. 간식 좀 싸줄게. 서은이는 서둘러 과일과 샌드위치를 챙겼습니다. 43살 아들이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자식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유치원에 보낸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서은이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비슷한 또래 할머니들이 손주들과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지내고 싶은데. 하지만 서은이에게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다.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고 점심 준비를 해야 했으며 오후에는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청소를 하다가 며느리의 명품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앉을까 조심스럽게 천으로 닦았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다던 그 가방을 정성껏 관리했지만 고맙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식사하며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에서는 며느리에게 구박받는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에이, 드라마니까 저렇지. 현실은 다를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나도 저런 시어머니는 아닐까?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오후 3시 아이들을 데리러 다녀온 서은이는 학원 차량 시간에 맞춰 다시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지우는 영어학원, 서준이는 태권도,
하은이는 놀이학교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하며 서은이는 온 가족이 좋아할 메뉴를 생각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즐겨 먹는 나물무침,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닭볶음탕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저녁 7시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었습니다. 서은이가 차린 밥상 위에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아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서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아, 요즘 내가 힘들어 보이는데 집안일 좀 나눠서 하면 어떨까? 순간 며느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저도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피곤하거든요.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집안일 정도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은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 셋을 돌보고 3끼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솔직히 어머님은 그냥 시댁 식모잖아요. 그 순간 서은이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시댁 식모. 30년 교직 생활을 마친 교사가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낸 스승이 평생 모은 퇴직금으로 이 아파트를 마련한 주인이 단 한마디에 가정부로 전락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것보다 아들의 침묵이 더 아팠습니다. 할머니. 5살 하은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서은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할머니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가족이 잠든 후에야 서은이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자 명예퇴직 증서와 함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3년 전 명예퇴직금 2억 원과 평생 모은 예금을 합쳐 마련한 이 아파트는 온전히 서은이의 명의였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란에는 서은이 3글자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서은이는 자신이 정말 이 집의 주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그저 시댁 식모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서은이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교단에서도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동료들 사이에서도 항상 존경받았는데 정작 가족에게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지만 서은이는 몰랐습니다. 이 눈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은이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모. 그 3글자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서은이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서은이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 엄마, 사실은 사업 기회가 생겼어요. 정말 좋은 기회인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서은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5년 전 민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서은이의 예금 3천만 원을 모두 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금방 해결되는데요. 민수가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은이는 천천히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이 만든 침착함이었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서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담보대출 신청서였는데 그 안에는 소유권 이전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아,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래요. 형식적인 거라고? 서은이는 30년 동안 교과서를 읽고 공문서를 처리하고 학생 생활기록부를 작성하며 살았습니다. 서류를 읽는 눈은 누구보다 정확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 그것은 아파트 소유권을 민수와 공동명의로 바꾸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형식적인 게 아니야. 이건 집을 반으로 나누겠다는 거잖니.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대출 조건이 그래요.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은이는 알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거짓말할 때 나오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답을 줘야 해요. 서은이는 서류를 접어 민수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 봐야겠다. 민수가 나간 후 서은이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느리의 모욕도 모자라 이제 아들까지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또다시 등기부등본을 꺼내봤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또렷한 자신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 집은 분명히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가족들이 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는 느낌이 들까요? 다음 날 아침 서은이는 결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모르는 것은 공부해서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독명의 부동산도 얼마든지 담보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굳이 공동명의로 바꿀 필요가 없었습니다. 민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서은이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동의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공동명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일단 공동명의가 되면 서은이 혼자서는 집을 팔 수도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모욕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아들까지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다니. 도서관을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교사 시절 친하게 지냈던 후배 하나가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미경이었습니다. 서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배님? 미경아, 나 은희야. 어머, 선배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그런데 미경아, 부동산 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 있니? 네, 선배님. 지금 사무실에 있어요. 오시겠어요? 30분 후 서은이는 정미경의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서은이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민수가 가져온 서류 내용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미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님,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공동명의로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내 생각도 그래. 그리고 선배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드님이 선배님 집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서은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더 참담했습니다. 미경아, 혹시 대전에서 강원도로 이사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정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이사 가시려고요? 응. 강원도 산촌 마을에 작은 집 하나 알아보고 싶어서. 정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컴퓨터를 켰습니다. 강원도 쪽에 제 선배가 부동산 하고 있어요. 연결해 드릴게요. 그런데 선배님, 지금 사시는 아파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은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팔 수도 있어. 정미경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배님, 진지하신 거예요? 응. 아주 진지해. 그날 오후 서은이는 강원도 부동산과 통화했습니다. 산촌 마을에 작은 집들이 몇 채 있었습니다. 가격은 2억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서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윤지영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추석 연휴 계획 세우셨어요? 아니, 아직인데.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제주도 여행 가시는데 같이 가자고 하세요. 사흘 동안 갈 건데 애들도 데리고 가려고요. 서은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흘. 아파트를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네. 다녀와. 어머님은 집에 계실 거예요? 응, 나는 집에서 쉴게. 전화를 끊고 나서 서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동안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공책을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강원도 집 계약하기. 둘째, 대전 아파트 매물 내놓기. 셋째, 이사 준비. 넷째, 가족들 제주도 가는 사흘 동안 모든 것 정리하기. 펜을 들고 글씨를 쓰는 서은이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호하고 확고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결정을 내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가정부라고 부른 며느리,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한 아들, 그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줄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는 공책을 덮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사흘 후 서은이는 강원도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옛 동료 선생님을 만나러 간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입에서 나오는 게 어색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올라갈수록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맑고 상쾌했습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그리고 다시 강원도로. 인생이 또 한 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 나온 중년 남자가 반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미경 선생님한테 연락받았습니다. 저는 김동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은이입니다. 차를 타고 10분쯤 달려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집들이 5채 정도 띄엄띄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채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이 집입니다. 10년 전에 지은 집인데 주인이 도시로 나가면서 내놓은 거예요. 서은이는 천천히 집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마당이 있고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집은 20평 정도로 아담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햇살이 가득한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창문 너머로 산이 보였고 멀리 계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은이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 3년간의 손주 돌봄, 모든 것에서 벗어나 이곳에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2억 2천만 원입니다. 땅도 꽤 넓어요. 서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전 아파트를 팔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김동수가 놀란 표호로 물었습니다. 지금 바로요? 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셔도 되나요? 아니요. 결정했습니다. 서은이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30년 동안 학생들에게 결단력의 중요성을 가르쳤던 교사답게 이제는 자신의 인생에 그 결단력을 적용할 때였습니다. 계약금은 얼마나 드릴까요? 1,000만 원이면 됩니다. 잔금은 한 달 후에 주시면 되고요. 서은이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퇴직 후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2,500만 원 있었습니다. 그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내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류에 사인을 하는 순간 서은이는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대전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서은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대전 아파트를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은이는 정미경의 부동산 사무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미경아, 우리 집 매물로 내놓고 싶어. 정미경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확실하세요? 응, 확실해. 아드님은 아세요? 아직 몰라. 그리고 알리지 않을 거야. 정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선배님 결정을 존중할게요. 가격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팔고 싶어.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괜찮아. 그럼 7억 5천만 원 정도로 할까요? 시세가 8억인데 금매로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나갈 거예요. 좋아. 그렇게 하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선배님. 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서은이는 이미 생각해둔 답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추석 연휴에 가족들이 사흘 동안 제주도에 가. 그때 집을 보여주면 돼. 정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배님, 그럼 그 사흘 동안 계약까지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응. 가능하지? 가능은 한데 정말 빠듯하긴 해요. 계약하고 등기 넘기고 잔금까지 받으려면 할 수 있어. 우리 해보자. 서은이의 결연한 표정에 정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사무실을 나오며 서은이는 휴대폰으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응. 동네 좀 산책하고. 아, 그러셨구나. 참, 어머님. 제주도 여행 확정됐어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사흘 동안 갈 거예요. 그래, 잘 다녀와. 어머님은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계셔도 괜찮아. 나는 집에서 푹 쉴게. 며느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남아도 상관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주 하은이가 서은이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제주도 가는데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돼요? 하은이의 맑은 눈망울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쉬어야 해. 하은이가 제주도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 주워와. 네, 할머니. 조개 껍데기 많이 주워올게요. 하은이를 안아주며 서은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세 손주 중에서 하은이만은 정말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의 사랑과 자신의 존엄 사이에서 서은이는 존엄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조용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교사 재직 시절 받은 상장들,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옷장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교직 생활의 추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발령받은 날의 사진, 퇴직할 때 받은 감사패, 제자들의 졸업 사진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서은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었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웠어. 그런 내가 왜 집에서는 가정부 취급을 받아야 하지?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꿀 때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총총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이런 별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은이는 공책을 펼쳐 다시 한번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가족들 제주도 출발, 금요일 집 보러 오는 사람들 안내, 계약자 찾기, 토요일 계약 체결, 잔금 받기. 일요일 이사, 강원도로 출발.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에서 배운 치밀함과 계획성을 총동원한 계획이었습니다. 공책을 덮으며 서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서은이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집에서의 3년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모욕받은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낼 때가 왔습니다. 추석 연휴 목요일 아침 새벽 6시였습니다. 서은이는 평소처럼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것이 이 집에서 준비하는 마지막 아침 식사였습니다. 민수 가족은 아침 9시 비행기를 타기 위해 7시에 출발할 예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저 제주도 가서 조개 껍데기 주워 올게요. 하은이가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서은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이곳에 없을 것입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사흘 동안 혼자 계셔도? 며느리 윤지영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너희들 잘 다녀와. 그럼 음식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드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알겠어. 7시 정각, 민수 가족은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은이는 문 앞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서은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집으로 들어온 서은이는 바로 정미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경아, 나야. 가족들 방금 출발했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오후부터 사람들 보낼게요. 벌써 문의가 5건 들어왔어요. 서은이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청소는 완벽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에서 배운 깔끔함이 집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첫 번째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신혼부부였습니다. 아내의 배가 약간 불러있는 것으로 보아 임신한 것 같았습니다. 집이 정말 깨끗하네요. 남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방들을 확인하고 주방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정말 좋은 조건인데요. 하지만 그들은 다른 집도 더 보고 싶다며 돌아갔습니다. 서은이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번째 방문객이 왔습니다. 40대 부부였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 온다고 했습니다. 집을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데요. 가격 협상이 가능할까요? 지금 가격이 이미 시세보다 낮습니다. 그래도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될까요? 서은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도 돌아갔습니다. 오후 6시 세 번째 방문객이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혼자 왔고 집을 둘러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꼼꼼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계약 가능하신가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하면 될까요? 서은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잔금은 언제 치르실 수 있나요? 모레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전에 살던 집을 이미 팔아서 자금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완벽했습니다. 서은이가 원하던 조건 그대로였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계약하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름은 강수호였습니다. 직업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제가 은퇴 후에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어서 대전으로 오는 겁니다. 이 동네가 마음에 들어요. 서은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정미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배님, 강수호 교수님 신용도 확인했는데 문제 없어요. 내일 계약 진행하시죠? 그래, 고마워 미경아. 선배님, 정말 후회 안 하시겠어요? 후회 안 해. 이게 내 선택이야. 전화를 끊고 서은이는 거실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3년 동안 살았던 이 집, 수없이 청소하고 요리하고 손주들을 돌봤던 이 공간. 하지만 모욕받았던 기억이 더 선명했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 아들의 침묵, 그리고 시댁 식모라는 그 한마디. 아니야. 후회하지 않아. 금요일 아침 서은이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입던 정장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서은이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당당하고 확고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정미경의 사무실에서 강수호 교수를 만났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서은이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계약금 7,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며 서은이는 실감했습니다. 이제 절반은 끝났습니다. 잔금은 내일 오전 10시에 치르겠습니다. 강수호 교수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정미경이 서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미경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선배님, 내일 잔금 받고 나면 바로 이사하실 거예요? 응. 내일 오후에 이사 트럭이 와. 그날 오후 서은이는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골랐습니다. 옷, 책, 사진,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민수 가족의 물건들은 모두 그대로 뒀습니다. 며느리의 명품 가방, 아들의 옷들, 손주들의 장난감까지. 짐을 싸다가 하은이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와 하은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서은이는 그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은이만은 데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희들은 재미있니? 네, 제주도 날씨 좋아요. 내일 하은이가 조개 껍데기 주울 거래요. 그래, 조심히 놀아라. 엄마, 그 서류는 생각해 보셨어요? 서은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직 생각 중이야. 엄마, 정말 시간이 없어요. 돌아가면 바로 결정해 주셔야 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서은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아직도 어머니가 서류에 사인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이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강원도 산촌에서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서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강원도 집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작은 마당, 텃밭, 그리고 산이 보이는 창문. 그곳에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 서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잘 수 없었습니다.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토요일 아침 9시, 서은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습니다. 30년 교사 생활에서 배운 마무리의 중요성을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놓았습니다. 하은이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은이에게. 할머니가 멀리 가게 되었단다. 할머니는 강원도 산속에서 살 거야. 하은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것 많이 해줄게. 할머니는 하은이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그것만은 꼭 기억해. 편지를 접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10시 정각, 정미경의 부동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강수호 교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잔금 수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비 다 하셨습니까? 네, 교수님.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열쇠를 전달하고 잔금을 받았습니다. 6억 7,500만 원. 계약금과 합쳐 총 7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통장에 금액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서은이는 긴장이 풀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 정말 잘 관리되어 있더군요. 강수호 교수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셔서 다행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 정미경이 서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세요. 존경스러워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했어. 선배님 강원도 가서도 연락해요. 꼭이요. 그럴게. 오후 1시 이사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서은이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5개와 이불 보따리, 그리고 몇 가지 가구뿐이었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서은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 손주들이 놀던 공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며 서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 이 집. 그리고 안녕, 지난 3년.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서은이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시내를 지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점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4시 강원도 횡성에 도착했습니다. 산 공기가 맑았습니다. 트럭이 산길을 올라가자 작은 마을이 나타났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부동산 김동수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 청소해 놓았어요. 고맙습니다. 짐을 들여놓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사 기사들이 떠나고 나자 집이 고요해졌습니다. 서은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산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책을 책장에 꽂고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교사 재직 감사패도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30년간 헌신적인 교육으로 제자 사랑을 실천한 서은이 선생님께 그 문구를 보며 서은이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좋은 선생님이었어.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저녁 6시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마당에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펼쳐졌습니다. 대전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서은이는 마당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66년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내일 그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서은이는 새집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민수 가족이 집에 돌아가서 새 주인을 만나는 순간, 자신들이 사는 집이 이미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며느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하지만 서은이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시댁 식모라고 불렀던 며느리, 어머니를 속이고 집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30년 교사 생활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때로는 엄격한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대전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민수 가족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모래사장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드려야 해요. 그래, 내일 돌아가면 할머니 드리자. 민수는 호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돌아가면 어머니를 설득해서 서류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며느리 윤지영도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돌아가면 시어머니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고. 서류에 사인 받으려면 기분 좀 맞춰드려야 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돌아갔을 때 집이 없다는 것을,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2시 서은이는 잠에서 깼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창문 너머 하늘을 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문득 하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 할머니를 사랑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은아. 하지만 할머니도 존엄하게 살 권리가 있단다. 다시 침대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은이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생의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누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천히 커피를 끓이고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수 가족은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탈 것입니다. 정오쯤 대전에 도착할 것이고 오후 1시쯤 집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서은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집에 도착하면 많이 놀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엄마의 선택이란다. 엄마는 시댁 식모가 아니야.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66세 여성이야.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하은이는 잘 키워라.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메시지를 다 쓰고 나서 서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후 1시에 발송 예약을 걸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할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서은이는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텃밭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눠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야 합니다. 서은이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산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1시 민수 가족의 차가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간의 제주도 여행은 즐거웠습니다. 하은이는 조개 껍데기 가득 든 봉지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드릴 거야. 할머니 좋아하실 거야. 그래, 할머니 기뻐하시겠다. 민수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윤지영이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어머님 기분 좀 풀어드려야겠어요. 서류 사인 받으려면. 그러게. 엄마한테 잘해야지.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집 앞에 섰습니다. 민수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했는데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데. 몇 번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이러지? 열쇠가 안 맞는데.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민수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전데요. 여기 제 집인데 누가 문을 여시려고 하셔서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아닙니다. 여기는 토요일에 제가 산 집입니다. 강수호 교수였습니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서은이 선생님한테 정식으로 매입했어요.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뭐라고요? 서은이가 누군데요? 이 집 주인이신 분인데요. 혹시 모르세요? 그게 제 어머니신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가족분이시네요. 어머님이 이 집을 제게 파셨습니다. 윤지영이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 허락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 있어요. 이 집은 서은이 선생님 단독 명의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했고요. 모든 절차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집을 팔았다고. 우리 몰래. 사흘 사이에. 저희 집은요? 안에 저희 물건들이 다 있는데요. 물건들은 모두 보관센터로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는 이거예요. 강수호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둔상구 이사짐 보관센터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들어가 보셔야겠습니다. 저도 이사 정리해야 해서요.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민수 가족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하은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리며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민수야. 집에 도착하면 많이 놀랄 거야. 하지만 이것이 엄마의 선택이란다. 엄마는 시댁 식모가 아니야.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교사였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66세 여성이야.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리고 하은이는 잘 키워라. 그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민수는 주저앉았습니다. 윤지영이 휴대폰을 빼앗아 읽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윤지영의 비명에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저희 집이 팔렸대요. 저희 모르게. 아, 그러셨구나. 토요일에 이사 트럭 오는 거 봤어요. 서은이 선생님 혼자 짐 싸서 가시더라고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에서 민수가 물었습니다. 15층 서은이 할머니 보셨어요? 아, 선생님요? 토요일 오후에 이사 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강원도 쪽이라고 하시던데요. 자세한 곳은 모르겠어요. 민수 가족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하은이만 조개 껍데기 봉지를 꼭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윤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 엄마 잘못이에요. 우릴 이렇게 만들다니.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몰아 보관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확인하니 정말로 그들의 짐이 모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관료는 한 달치 선불로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일단 여기 두고 갈게요. 근처 모텔을 찾아 방을 잡았습니다. 하루 6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6만 원짜리 모텔방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민수와 윤지영은 마주 앉았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윤지영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내일 회사 가서 생각해 봐야지. 당신 엄마한테 연락은 해봤어요? 계속 안 받아. 민수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모라고 했을 때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모욕당하는 순간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속여서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윤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손주 셋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가족 모두를 챙겼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무시해도 눈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의 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모가 아니야. 맞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친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존경받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자신들이 가정부 취급했던 것입니다. 새벽 3시 민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모텔 앞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민수야. 정말 미안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 용서해줘. 제발 연락해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 서은이는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부재중 전화가 23통이었습니다. 문자도 5통 왔습니다. 하지만 서은이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진짜로 뉘우칠 때까지, 진심으로 반성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서은이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늘 밤은 조용히 쉬어야겠습니다. 강원도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서은이는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개 껍데기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하은이가 건네주지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와 윤지영, 새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지친 흔적이 또렷했습니다. 민수가 문지방에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윤지영이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 넘었습니다. 은희의 가슴이 달아올랐습니다. 모욕의 밤이 떠올랐지만 아이들 눈동자가 먼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보리차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하은이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제주도에서 주웠어요. 바다가 반짝였어요. 은희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집은 엄마 것이야. 내 욕심이었다. 서류도 다 파기하겠다. 공동명의 얘기는 2번 다시 꺼내지 않겠다. 윤지영이 따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무례했습니다.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흔들림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말로 받지 않습니다. 태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말 것. 둘째, 아이들 돌봄은 너희 부모의 책임으로 되돌릴 것. 셋째,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부탁으로 말할 것. 명령이 아니라. 민수와 윤지영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과 안도의 숨이 뒤엉켰습니다. 그때 면사무소 차량이 마당 앞에 섰습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폐교 도서관 관리인 최종 합격 통보서였습니다.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업무를 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책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오시면 공간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은희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잊었던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윤지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개관 준비에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요? 페인트 칠이나 청소 같은 일이라도. 은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가라앉고 차갑던 물이 미지근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도움은 받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서로를 낮추지 말 것. 오늘부터. 네. 꼭 지키겠습니다. 민수가 마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배우겠다. 아들로서 기본부터. 은희는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릎은 아이들 키 재는 데 쓰입니다. 사과는 서서 하는 겁니다. 이제 일어나라. 석양이 산등성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새 아이가 텃밭 고랑을 뛰어다녔습니다. 윤지영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민수는 창틀을 닦았습니다. 사과는 움직임을 얻었습니다. 은희는 대문에 새 표차를 붙였습니다. 산촌작은 도서관 준비 중. 밤 집안이 잠잠해지자 은희는 교사 재직 감사패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르침은 다시 시작된다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용서는 출발선일 뿐입니다. 내일의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도착합니다. 마당 끝에서 파도처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슬픔은 아직 남아 있었고 분노는 작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그 둘 사이에 조용히 자리를 폈습니다. 별빛이 한 점씩 켜졌습니다. 은희는 조개 껍데기 봉투를 베란다에 걸었습니다. 내일 아이들과 첫 수업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지막이자 첫 수업. 존엄 수업. 개관 하루 전 폐교의 낡은 복도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은희는 분필을 쥐었습니다. 칠판 위 첫 줄에 적었습니다. 존엄은 서로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분필 가루가 손가락에 하얗게 묻었습니다. 30해 전 첫 출근의 심장이 되살아났습니다. 개관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책장이 빼곡했고 아이들은 새 책 냄새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윤지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안내 데스크에 섰습니다. 민수는 아이들과 책상 높이를 맞추었고 지우와 서주는 라벨지를 붙였습니다. 하은이는 조개 껍데기를 유리병에 담아 창가에 올렸습니다. 도서관의 첫 전시물이었습니다. 은희는 종이 종을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어미는 한결같이 정중했습니다. 오늘 첫 프로그램은 3가지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기, 어른들과 함께 듣기, 모두가 함께 쓰기입니다. 함께 읽기는 동화 한 편이었습니다. 은희는 문장을 또박또박 나눠 읽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혀가 낯선 단어를 품는 동안 어른들은 숨을 고르듯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함께 듣기 시간에는 민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사과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저는 어머니께 잘못했습니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윤지영이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쓰기 시간, 은희는 빈 카드와 펜을 나눠주었습니다. 카드 상단에 썼습니다. 나는 오늘 약속합니다. 아이들은 숙제를 스스로 하겠다고 썼고 어른들은 목소리를 낮추겠다고 썼습니다. 은희는 마지막 카드에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점심 무렵 면사무소에서 작은 현판이 도착했습니다. 산촌작은 도서관 운영 협약서였습니다. 은희는 현판을 들고 아이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그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슬픔은 흐르되 모욕은 머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은 손편지 쓰기였습니다. 은희는 아이들에게 수신인을 정하라 했습니다. 하은이는 할머니에게 썼습니다. 바다가 반짝인 날처럼 할머니 눈도 반짝였으면 좋겠다고 적었습니다. 은희는 손이 떨렸지만 미소로 읽었습니다. 손편지는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었습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서로에게 내는 도서. 해질 무렵 윤지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약속하겠습니다. 어머님을 식모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누구의 존엄도 낮추지 않겠습니다. 도움을 원할 때는 부탁하겠습니다. 박수가 퍼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말은 짧았고 행동은 분주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폐문 뒤에도 남아 화장실 거울을 닦았습니다. 사과는 저녁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밤 도서관 불을 내리며 은희는 현관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소음이 파도처럼 멀어졌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고였던 분노와 슬픔이 낮은 물결로 잦아들었습니다. 그 자리로 희망이 들어왔습니다. 희망은 조용했고 오래 버틸 모양새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별이 가까웠습니다. 아이들이 낮에 쌓아놓은 책탑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하은이의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편. 은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손으로 심장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뛰는 박동이 분명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문득 창가에 유리병을 들었습니다. 조개 껍데기가 달빛을 받아 은빛을 냈습니다. 그녀는 병 옆에 작은 쪽지를 붙였습니다. 내일 수업 주제. 존중은 작은 부탁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수업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이자 끝없는 첫 시간입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수업은 계속됩니다. 한 노교사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타인의 존엄을 길러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분노는 경계를 세워주었고 슬픔은 마음을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내일도 도서관 문은 열릴 것입니다. 아이들은 읽고 어른들은 듣고 모두는 씁니다. 서로를 높이는 한 줄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